오늘의 플러스, 동남아를 뒤덮은 범죄의 그림자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의 서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요즘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캄보디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범죄 조직. 나름대로 그 사이에 또 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대적인 뭐 단속이니 뭐 국제 공조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네. 그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이들 범죄 활동들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후속 보도도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피해 사실들이 특히 이제 한국인을 타겟으로 했던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의 보도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범죄 사실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얀마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 범죄 지역들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은 다 국경 지역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이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국경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지역인 이유가 이제 감시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네. 단속 오면 국경 넘어서 반대쪽으로 도망가기 쉬워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를 이제 네. 말씀드리면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 지역들이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에요. 예. 근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얀마는 연방이라고 해서 이제 한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소수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이 소수민족들이 이제 그 중심된 이제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와 이제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에 있는 특히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이제 소수 민족들이 무장 세력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제 저항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정부와의 이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무장 세력들을 대거 이제 그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항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국경 수비대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부는 이제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국경 수비대라는 이름으로 무장 세력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만들어진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 영향,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것이 지금 이제 범죄 집단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이제 쿠데타 때문인데 2021년 2월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군부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이 과거 무장 세력 그리고 이제 국경 수비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지방의 이 국경지대에 이제 온라인 사기 단지들이 대거 들어가고 여기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서 대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공생 관계인데 이제 그 온라인 사기 범죄를 하는 그 집단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 임대를 받아서 사기 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무장 세력은 거기에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고 또 군부 세력은 여기에서 또 세금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고 긴장 관계에 있지만 또 공생 관계에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진짜 범죄 조직이 또아리 틀기가 제일 좋은 장소를 마련해 준 꼴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국경을 중심으로 범죄 집단이 형성됐다면 미얀마 외에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범죄 조직이 넘나들면서 활동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도박에 대한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기 단지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다만 이제 주변 국경 지역인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하는 어떤 그 중간 통로의 역할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고수익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그 곳 중에 하나가 태국인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피해자가 국경을 넘어가는 어떤 중간 기착지로 이제 태국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국경이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캄보디아와 국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포이펫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그 이미 오래됐는데 그 이제 도박이 불법인 태국 사람들이 원래 갔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아.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이제 근거지로 최근에는 또 활용이 되고 있고, 예.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또 밝혀진 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게 제재가 들어간 사건인데, 그 이 지역의 캄보디아의 유명 사업가, 즉 이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인데 그 사람이 캄보디아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리용팟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 안에서 그 온라인 사기가 대거 적발이 되고 예.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태국 당국에서도 이거를 밝혀내고 또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그 사업가도 상원 의원인데 네. 그 사람의 그 리조트 안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아주 뭐랄까요?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 네. 이거는 관련성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이 있죠. 이제 고문 뭐 이런 폭행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태국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인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예, 라오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마약 생산지로 원래 유명했었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시도로 이 지역을 이제 관광 특구, 경제 특구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그 현재 법이 통하지 않는 거의 반자치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대거 중국 자본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박 자체가 중국에서 또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범죄 조직과 대거 자본이 이제 흘러 들어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에서 온라인 도박과 이제 여러 사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미 2018년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이제 보도가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중국계 사업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약, 뭐 아동에 대한 뭐 성매매, 뭐 온라인 사기 이런 복합적인 범죄가 이제 자행이 되어 있었고, 예, 2022년에 이미 이제 500명이 이제 피해자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을 만큼 여전히 지금도 라오스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범죄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범죄 사실들을 쭉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피해자가 있는 건 분명 아닐 것 같고 현지 동남아인들 중에서 선량한 시민들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구체적으로 요즘 한국인의 피해가 공론화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이걸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좀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외교부에서 이 범죄 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이제 박찬대 의원실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현지 경찰과 또 국내 이제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인 피해자 14명이 이제 구출된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여러 이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특히 고수익의 해외 취업 사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여권도 빼앗기고 여러 이제 고문이나 어떤 그 폭행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여기서 심지어 사망 사건까지 있었죠 최근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인 사회 이슈화가 되었던 것 같고요. 납치 신고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2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330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최소 한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이 피해자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피해 사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사기를 적발하는 것들까지 이어지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은 이런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피해자들도 한국인만 있을 게 아니라 뭐 중국인을 포함해서 동남아 현지 주민들도 적지 않은 피해자가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야 될 이슈일 것 같거든요. 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미 한국에서 이슈화가 되기 이전부터 예. 여러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UN 같은 경우는 5월에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단순히 이것이 온라인 사기의 어떤 한 개개인의 문제 혹은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네트워크화가 되면서 더 큰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라인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현대판 노예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이제 이런 수천 명이 감금 피해를 당하는 그리고 폭력, 그다음에 학대, 고문 여러 가지 형태의 인권에 대한 피해 사실들을 알리면서 특히 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이제 이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로 주로 이런 사건들이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피해 사실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사기 단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이 가능할 정도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밖에도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안에 모든 인프라가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밝혀낸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피해 사실에 대한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특히 이런 피해자들의 수천 명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은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중남미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적을 가리지 않는 큰 이제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층 보도로 보면 이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청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어떤 경제적 기회를 또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캄보디아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피해를 당하시는 사례들에 대한 이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사실은 2023년부터 이미 2년 전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피해가 이제 미얀마에서만 관련된 사람들이 12만 명, 캄보디아에서만 10만 명과 관련된 이제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피해가 전개됐는지 보도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유사한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은 네. 그게 나네 이렇게 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외신에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이런 경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뭐 알려진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BBC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만의 피해자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5세의 이제 마사지사를 했었던 이제 남성인데요. 마사지사가 이제 피해자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수입도 많지 않고 심지어 이제 아버지가 병으로 이제 쓰러져 있어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한 그 기회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봉도 높고 심지어 호텔에서 호화스럽게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있다는 그런 이제 광고를 접한 거죠. 네.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바로 프놈펜행 이제 비행기를 탄 겁니다. 네,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군요. 그래서 이제 그 타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끌려간 건데 인정 없는 동네로 이제 끌려가서 여권 압수되고 예. 그다음에 건물 밖을 나가지 않도록 이제 압박을 받은 거죠. 예. 나가면 이제 그 큰 처벌이 있을 거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은 네.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귄다고요? 예. 온라인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매일 15명의 할당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그거를 시키는 건데 이제 여기에 관리를 하는 그 범죄 조직의 매니저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처벌이 가해지는 게 이제 구타나 어떤 고문들 이런 것들이 되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그 전기 고문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죽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들에게는 빚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피해자가 끌려갔잖아요. 네. 끌려가서 자신이 할당량을 채워서 여기서 나갈 때까지 주어져 있는 그 양의 액수를 채워야 되는 게 이들의 빚입니다. 예.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여기에 이제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또 고문을 당하고 예. 혹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류에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종합적인 이런 피해들을 보시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취업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미끼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생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남다른 풍광 속에서 이국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대만이나 여타 국가들도 비슷한 사례가 많군요. 앞서서 그 통계를 하나 알려주신 게 미얀마에서 최소 12만 명, 캄보디아에서 10만 명이 온라인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추산된다. 이 얘기 주셨잖아요. 네. 이 정도면 사실 현지 공권력에 도움받기는 어려운 정도의 숫자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면 거의 현지에서도 간부라든가 그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많아서 네. 그러면 이게 뭐 외부에 뭐 진짜 다국적 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급습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 그 국민들을 구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도도 없습니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게 예.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피해자가 다국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적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피해자 당사자들이 있는 국가들이 하나로 어떻게 보면 뭉쳐가지고 예. 이런 수사도 같이 하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사기 단죄에 급습해서 피해자를 구출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개별 국가의 피해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그 국가의 당국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하고 1대1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 우선순위라는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는 있지만 이제 현지에서 이제 아까 보시면 피해자의 규모가 뭐 수천 명에 달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예. 인도만 하더라도 한 5천 명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단지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 한국인만 거기서 빼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이 정도 되면 캄보디아의 그런 공권력이나 정부기관, 경찰 자체도 믿을 수 있을까? 뭔가 좀 부패가 일어나서 범죄 조직과 결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캄보디아의 그 군경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인도나 뭐 대만이나 한국과 일본이 같이 뭔가 다국적 군경을 네. 그 헬리콥터든 뭐든 해서 현지에 내려서 구출해 오는 그게 지금은 맞지 않나 싶어서요. 사실은 그게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 생각에는 피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치안과 법권을 이제 넘어서는 위반해서는 거니까.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런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가 군경을 동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건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권 말고 예를 들어서 영미권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은 없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 제재 대상에 올린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특히 이제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피해
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그 사실을 밝혀내는데 이제 많이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나라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어딜 꼽으십니까? 여전히 캄보디아와 미얀마인 것 같아요. 아,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부 특수한 쿠데타. 예 아. 특수한 그 이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법치 국가죠. 그래서 법대로 이런 모든 질서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또 유사하게 라오스나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캄보디아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지의 경찰들이든 어떤 법 집행이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 빈틈, 허점을 노리는 것이 이런 사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범죄의 어떤 뭐랄까 거점 역할을 했던 게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섬 하나를 점유하고 활동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필리핀보다는 오히려 이쪽인가 보죠? 필리핀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거의 규모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취약한 곳이 아무래도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쪽이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런 상황이 된 배경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멀리 가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 역사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캄보디아가 사실 이제 중세 시절에는 상당히 잘 나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메르 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8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해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맹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앙코르와트 그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이제 제국인데 지금의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의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이제 영향권을 그 정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나라였던 것이죠. 예. 이제 이 나라가 점차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는데 큰 이유는 이제 일단은 몽골 제국의 침략 그리고 그다음에 몽골 제국이 망한 이유하고도 비슷한데 아마 그 이 썰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흑사병입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예. 또 쇠퇴하는 부분 그리고 그 빈틈을 타서 이제 그 태국의 이제 왕국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 크메르를 침략을 하는 네. 이 과정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캄보디아의 역사가 점차 이제 주변국에 의해서 이제 태국과 베트남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압박을 계속 받아가면서 점차 쇠퇴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식민지를 또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게 되고 네. 독립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태국과 이제 베트남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인 상황은 또 이렇고 또 심지어 그 내부적으로는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내전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1953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93년까지 계속 내전입니다. 그러면 이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내전만 했다 해도 과언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정말 국가의 기반이 다져지긴 어렵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 캄보디아의 현대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그 영화 킬링필드에서도 나왔던 그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범죄의 취약성과 결부가 됩니까? 네,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킬링필드는 1975년에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굉장히 큰 학살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도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폐를 없애고 예. 종교를 없애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만들어서 이제 농촌으로 가서 이 일을 강제 노동을 시킨다거나 예. 그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켜서 이제 자식들에게는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극단적인 정책에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반대 세력들, 특히 이제 야당의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식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무자비한 학살들이 이루어져서 총 2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던 것이 이제 킬링필드의 사건인데 예. 네,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때 당시 공산권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중소 갈등이라고 해서 예. 중국과 소련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련과 네. 이제 친소련파였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친중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조금 적대적인 관계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더해서 70년대면은 이때 당시 이제 또 전쟁이 크게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캄보디아까지 연결되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전반적으로 이 전쟁의 피해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해서 예. 이제 한마디로 이 지역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역 강대국을 만들려고 했었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킬링필드 사건으로 베트남의 이런 민족들까지도 피해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킬링필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만 명의 인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캄보디아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인구의 거의 허리가 잘려 나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종합적인 피해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사라지는 거, 교육의 기회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기아로도 많이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네. 고문과 학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모와 자식이 또 분리돼서 이상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개인의 어떤 생활이 다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다 붕괴가 된 상황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 침공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의 괴뢰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또 다시 내전. 그러면서 93년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진 것이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캄보디아의 시작은 이 킬링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파괴적인 어떤 역사를 거쳐서 93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캄보디아가 탄생했다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은 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캄보디아 범죄의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고 많은 국가들이 그때 신생 독립국 됐을 네, 때 네. 정말 뭐 공권력도 부재하고 뭔가 이렇다 할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도 없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희한한 조직들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뭐 마피아도 있고 네. 러시아 마피아도 있고 이런 것처럼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스타트하는 시점이 93년도니까 네. 아직은 그 범주에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의 지도자였던 훈센 네. 이 사람이 지도자로 등극하고 나서는 뭐 고도 성장한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0년 동안 계속 내전에 완전히 파괴된 그 나라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훈센이 등장하게 된 거는 93년에 이제 유엔의 잠정 통치 기구라는 걸 통해서 총선거가 실시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센의 세력과 이제 이전에 있었던 왕당파 세력이 이제 그 정당을 구성해서 이제 그 연립 정권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예. 97년에 이어서 이제 훈센이 결국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캄보디아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 집권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분쟁, 더 이상의 어떤 그 피해 갈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효과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또 이것이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기반 하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 이상 어휴. 정도 되니까 사실상 고속 성장인 거죠. 주력 산업은 뭐예요? 그 섬유 산업이라고 해서 보통 의류나 신발 같은 예. 거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좀 그 이슈가 되어 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지 유력한 이런 의류 브랜드들이 뭐 축구화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다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그렇군요. 것들입니다. 예. 관광도 꽤 비중을 차지하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코르와트처럼 예. 이게 쉽게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문화산업에 대한 개발들도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과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04년에 WTO에 캄보디아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지금 20년이 좀 더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은 그때 20년 사이에 캄보디아의 GDP가 이제 5배가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은 내부에서는 확실한 지지 기반은 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 의한 장기적인 집권이기 때문에 예. 그에 의한 이제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야당이라든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또 그 이제 언론사를 폐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있어 왔던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제 성장 겉으로의 성장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자본이 부족한 현상에서 이제 외부의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투자가 주로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 자본에 의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뭐 프놈펜 수도잖아요. 그 외곽만 나가 보시면은 새로 개발된 어떤 신도시 같은 마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여기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독재 정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이런 통치 하에서는 어떤 법의 실질적인 규정이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위 권력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 그래서 우리 지금 범죄 사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현지 경찰들 법에 의해서 딱 움직여지는 구조가 아니라 뭐 총리가 지시해서 그때 그제서야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현상이 이제 행정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경제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이제 섬유산업 위주로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숙련의 어떤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은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큰일이네요. 나중에는 이제 요즘 분위기가 나이키라든가 이 글로벌 뭐 의류, 신발 이런 제조하는 회사들도 머지않아 AI, 로봇 이런 걸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평가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캄보디아에서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인 섬유 산업도 이제 외국 기업들의 의존도 못하면 더더욱 범죄나 이런 데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93년 이후부터 사실 뭐 신생 국가처럼 그때부터 출범을 해서 많은 범죄 조직들이 90년대도 활동을 해왔을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19 이전 이후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뭔가 좀 붐을 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그 캄보디아의 인신매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기 범죄 관련된 사건들도 결국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이나 어떤 폭행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신매매 하나의 유형으로 또 이거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코로나 전후로 조금 특징이 나뉘어진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예. 특히 2000년대 초에 보면은 이미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는 인신매매의 범죄 핵심 국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타겟으로 하는 대상들은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실업을 당한 사람들, 또 이제 난민들 이런 대상으로 하고 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매춘이나 강제 노동, 그다음에 심지어는 장기 매매까지 아유. 되어지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은 조금 비슷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예. 이제 불특정 다수를 납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강금 시설에 가두고 여권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이제 고문이나 폭행이 가해지는. 근데 주로 이런 것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 미션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그 결국은 이 장기를 매매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신장 당시에 2004년 기준으로 신장 하나당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매매가 이루어졌었다고 네. 합니다. 시세까지 아예 형성이 돼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캄보디아가 이렇게 타겟이었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시스템이 아예 무너져 있었던 상황에서 예. 정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법 네. 그리고 이제 그 법 집행을 하는 그 방식조차도 사실은 경찰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그 무법지대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지금도 이 맥락이 비슷한데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성매매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강제적인 이유로 이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성매매를 한 것인데 예. 캄보디아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매매를 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를 또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예.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느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범죄들은 이해를 했고요. 네. 온라인 사기 이건 어떻게 흘러간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2010년대로 이제 이어져 가면은 이제 중국에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제 1대1로 사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였거든요. 예. 이미 바다도 항구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친중국 의 히스토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남중국해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을 통해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마저도 반대한 것이 캄보디아일 정도로 지금은 이제 군사훈련도 같이 하죠. 아, 그렇군요. 예, 심지어는 푸놈펜 수도에 예. 그 시진핑 도로명까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예, 그 정도로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본이 1대1로 사업으로 대거 이제 투자하는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부상한 곳이 이제 이 항구인 시아누크빌이라는 예.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피해 사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예전부터 그래서 중국 자본을 통해서 이제 카지노라든지 호텔, 숙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가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건설업, 부동산까지 흥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불법 자본들이 또 들어오면서 세금 감면을 노리고 혹은 이제 이런 경제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법망을 피해서 이제 세금 이제 그 자금 세탁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또 미국의 어떤 연구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그 중국의 이제 불법 범죄 조직들을 일거에 소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 내에서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안보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범죄 조직을 활용하자라는 부분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수준으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어서 예. 서로 이제 공생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네.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그 이제 2019년에 이것이 너무 이제 큰 피해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막대한 자본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네. 2019년부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런 그동안 허용되어 있었던 도박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시아누크빌이 이제 이런 투기 자본이 들어갔던 것이 완전히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들의 그 숙소처럼 이용하는 곳이 예전에는 리조트였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용이 안 돼서 그걸 숙소처럼 활용한다. 그 스토리가 이렇게 맥락이 이어진다 봐도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요. 본인들이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친중 성향의 국가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거는 분명 중요한 요소니까 뭔가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놔뒀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자금이 캄보디아의 부정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런 데 활용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캄보디아 국민들이 절대 중국을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는 뭔가 조금 특단의 조치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사회에서 뭔가 개입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중국이 실제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도박이 또 금지된 그 과정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큰 범위였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그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그 1년 사이에 그 이제 비자를 장기 이제 그 체류로 네. 받아서
거주했었던 이제 중국인이 무려 이제 32만 명이 다 본토로 돌아가는. 32만 명이요. 네. 와. 그래서 그 시아누쿠빌 전체가 이제 거의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 그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너무 침체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 코로나까지 타격이 되니까 예.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 이제 이 시설들을 다 이제 온라인 사기로 가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당국이 나서야 되지만 문제는 또 당국이 이것과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범죄의 흐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야 할 지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제 가장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현지에 계신 교민들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또 이제 적절치 않은 어떤 오해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캄보디아가 모든 지역이 또 범죄 지역은 아닌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좀 다 이렇게 기운을 차리고 회복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 네. 아까 제가 국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의 흥미로운 점은 네. 과거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특히 청년들과 이제 노년층 중에 이제 어떤 경제적 기회를 네. 이제 상실됐던 분들이 네. 이제 이 기회를 찾아서 캄보디아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한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아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이게 또 우리 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1인 가구의 대두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 부재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외로운데 뭐 갑자기 연락한 사람에게 뭐 그 뭐랄까요 정서적 교감이 생기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옆에 물어볼 가족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1인 가구 중심이라는 이 환경도 이런 범죄에 많이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 진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지금은 이 그 시아누쿠빌에서 활동했던 범죄 조직이 다 어디 이사 갔다면서요 또. 네, 그 어떤 지방에 이제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지역들로 참. 가거나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국경지대라든가 이런 네.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민 걱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외교부에서 출국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국가는 아직 가면은 안 되겠죠. 네, 그 지역이 문제일 뿐이지 그 나머지 지역들 특히 교민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들은 그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동남아 연구소의 서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